최근 그랑프리에서 레드불 RB21은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기간 후 밀턴 키네스의 단일 자석차는 승리를 위해 앞쪽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맥스가 몬자에서, 맥스와 츠노다가 바쿠에서도 매우 빠르게 달리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다시 찾은 레드불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을 분석하고 니르부르크링에서 우승한 베르스타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루이스 해밀턴보다 먼저 페라리로 우승했습니다. 페라리의 피렐리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을 없애려는 제임스 바울스와 맥라렌의 양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몬자와 바쿠 이후 RB21은 더욱 안정적이고 빠르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 트랙들의 레이아웃이 차량의 자연적인 특성을 도왔지만 레드불이 유리한 서킷을 활용했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술적 발전이 있었으며 이는 베르스타펜의 결과와 츠노다의 성장을 통해 확인됩니다. 츠노다는 지금까지 차량을 한 개까지 몰아가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몬자에서 레드불은 후방 힐 앞쪽에서 작업하여 소위 타이어 스쿠트라고 불리는 후방 타이어에서 생성되어 디피저를 방해할 수 있는 더러운 공기의 관리를 수정했습니다. 하단 채널이 재설계되었고 입구 무속물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목표는 차량이 롤링, 피칭, 요잉을 겪을 때 하중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특히 방향 전환 및 코너 탈출 시 예측 가능한 후방 구동. 하지만 이 업데이트만으로 성능의 도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레드불의 진정한 도약은 앞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베르스타펜은 언더스티어를 불평했습니다. 즉 차량이 코너 진입 시 충분히 회전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팀은 앞쪽 날개의 각도를 높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는 별로 효과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기술자들이 플랩의 코드를 늘리면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상 날개의 프로필을 더 넓게 만들어 더 많은 하중을 생성하고 조정창을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베르스타펜은 코너마다 더 정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중이 더 이상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습니다. 다운포스의 피크가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횡단 요소가 더 많은 흐름을 생성했습니다. 유명한 아우서시로 이는 차량이 스티어링 각도를 변경할 때 더 안정적이게 합니다. 이 수정으로 앞부분이 더 반응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되어 언더스티어가 줄어들고 운전자의 신뢰가 증가합니다. 바로 이것이 베르스타펜이 더 강하게 밀고 츠노다가 팀 동료의 성능에 가까워지게 한 것입니다. 이제 큰 질문은 이 장점이 싱가포르처럼 아우서시의 효과와 하중관 관리가 크게 변화하는 느린 시가지 서킷에서도 확실히 증명될 것인가입니다. 베르스타펜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니르부르크링 4시간 경기에서 페라리 296TT 3로 우승했고 그의 카테고리가 아닌 곳에서 지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고 이는 맥스가 4회 세계 챔피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베르스타펜이 직면한 주말을 요약해 봅시다. 페라리 296GT 3화 맥스 베르스타펜의 운전만으로도 리버티 미디어가 생각한 어떤 화려한 전략보다도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킵니다. 네덜란드인의 닐르부르크링 4시간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를 넘어섭니다. 진정한 경쟁이 있을 때 관중이 인공적인 쇼 없이도 불타오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맥스는 아침 예선에서 3번째 시간을 기록한 후 첫 번째 코너에서 이미 선두를 잡았고 2시간 후에 나머지 그룹보다 1분 이상 앞섰습니다. 포뮬러 1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업적입니다. 그 후 작업은 시뮬레이션 레이싱에서 잘한 젊은 재능인 크리스 루렌에 의해 완료되었으며 그는 체커 깃발까지 베르스타펜과 함께했습니다.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습니다. 맥스는 포뮬러 1에서 잘 알고 있는 배고픔과 결단력으로 달렸습니다. GT 레이스였든 상관없이 그는 트랙에 나갈 때 항상 이기고 싶어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다른 카테고리에서 도전하는 드라이버들을 보았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와의 내구 레이스 및 인디애나폴리스를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종종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도피였습니다. 맥스는 현재 그의 경력의 절정에 있으며 포뮬러 1을 넘어서는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올해는 타이틀 획득이 더 멀리 있는 해인데 베르스타펜은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챔피언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은 또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르스타펜은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쇼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덜란드인은 달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며 리버티 미디어가 어디에나 걸고 싶어하는 완벽한 포스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관에 의해 위협받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학. 그는 미리 준비된 인터뷰나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연구된 형식의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설적이고 때론 불편하지만 진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정성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맥스가 페라리로 우승했다는 사실은 팬들의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뮬러 1에서 그를 빨간색으로 보면 어떨까요? 차량은 페라리 96GT3 레드불 도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키우는 데는 조금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페라리로의 잠재적인 이동이 단순한 형식적인 조치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빨간색을 다시 승리로 이끄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유니폼을 입는 것이 단지 이력서의 트로피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상과학에 불과하지만
마라넬로에서는 누군가가 이 승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맥스 베르스타펜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그는 포뮬러 1 세계 챔피언을 4번 차지한 경력으로 전설적인 노르트스라이프에서의 NLS 데뷔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라고 맥스는 전합니다. 처음 2번의 스틴트 동안 차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미 예선 후에 건조한 조건에서는 잘 될 것이라고 알았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교통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실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우승한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이 승리는 그의 미래 복귀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유명한 링 마라톤을 위해서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닐르부르크링 24시간 레이스에 정말 참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베르스타펜이 인정했습니다. 내년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위해 다른 NLS 경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페라리와 함께 우승하는 베르스타펜을 보는 것은 굉장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2022년에 베르스타펜에게 매우 큰 상대였으며 항상 네덜란드 출신 파일럿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함께 달렸습니다. 이 조합은 아마도 포뮬러 1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맥스는 확실히 승리하는 팀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페라리가 타이틀을 딸 수 있는 팀이 아니라면 맥스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뮬러 1 이외의 다른 카테고리에서 페라리와 함께 달리는 맥스 베르스타펜을 보는 것은 굉장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포뮬러 1, 특히 맥라렌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싱가포르에서도 바쿠에서 본 한계를 다시 보게 될까요? 워킹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맥라렌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여름 이후 몬자와 특히 바쿠에서의 경기는 MCL39도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낮은 공기역학적 하중과 완벽한 온도 관리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 세계대회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조건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몬자와 바쿠에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잔드보르트까지 보였던 속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타이어 마모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보통 타이어가 많이 나를 때 더 잘하는 맥라렌에게 문제였습니다. 또한 MCL39의 공기역학적 효율성은 좋지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빠른 구간에서는 레드불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느린 구간에서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쿠에서는 문제들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낮은 온도, 감소된 기계적 그립, 이상적인 상태로 타이어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덜 날카로운 차량이 되었으며 중반 시즌의 본 수준과는 거리가 먼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에서의 다음 경기는 맥라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뜨겁고 습한 기후, 중고 하중, 타이어의 견인력과 열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커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MCL39가 강점에 더 가까운 갓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아진 옌각구와 타이어가 더 잘 작동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아스팔트 덕분에 공기역학적 구성도 덜 불리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시즌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날 것입니다. 카타르와 아부다비는 맥라렌에 더 유리한 서킷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미국 경기는 엄청난 변수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아마도 가장 까다로울 것입니다. 추운 날씨, 긴 직선 구간, 그리고 낮은 다운포스라는 조합이 이미 MCL39를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틴은 두 번째 구간에서 위험할 수 있는데 매우 빠른 구간에서 레드불은 여전히 효율성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멕시코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더 희박한 공기, 높은 하중은 메르세데스의 파워, 유닛과 타이어의 열 관리에 유리합니다. 몬자와 바쿠에서의 어려움에서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수집된 정보의 양입니다. 이 데이터는 잭 브라운과 안드레아 스텔라 팀이 유사한 조건을 처리할 때 더 효과적인 세팅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레드불, 페라리, 메르세데스와의 손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맥라렌은 여전히 유연하고 적응할 수 있는 차체이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기후와 트랙이 유리하지 않으면 격차가 다시 느껴집니다. 그래서 챔피언십의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함정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이 싱가포르에서 즉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맥라렌은 도시 트랙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와 모나코에서는 맥라렌이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몰라와 캐나다를 생각해보면 캐나다에서는 메르세데스가 더 강했고 이몰라에서는 레드불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맥라렌이 싱가포르를 지배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페라리의 피렐리 테스트가 3일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피렐리와 페라리는 2026년을 대비한 타이어 개발 세션을 위해 무절로 서킷에 출전했습니다. 미래의 단일 자석차의 몇 가지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개조된 마라넬로의 밀카를 운전한 사람들은 샤를 르클레르와 구안유 저우였습니다. 주된 목표는 새로운 젖은 노면용 타이어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지만 날씨가 계획을 망쳐버렸습니다. 강한 비와 간헐적인 비로 인해 마른 노면용 컴파운드를 시험해 볼 수 없었고 엔지니어들은 중간 및 완전 젖은 노면용 타이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렐리는 2026년 규정에 맞는 단일 자석차가 없더라도 미래 차량의 성능을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BE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테스트를 위한 표준 프로토타입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제조사는 앞으로 도입될 기술 규정의 특성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현행 차량의 수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트랙 위의 매 킬로미터는 소중합니다. 실제 데이터는 가상 모델을 수정하고 극한 조건에서 더 효과적인 타이어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덜 극단적이고 더 사용하기 쉬운 풀 웻 타이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한 비에 대한 타이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미디어 타이어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많아지면 경기 운영진은 세션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예선이나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항상 그립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무전로의 조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인터미디어와 풀 웻 타이어를 사용한 여러 번의 주행은 피렐리에게 트랙에 많은 물이 있을 때 배수 관리와 안정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르클레르는 오전에 인터미디어 타이어로 단 25랩만 완료했으며 최고 기록은 1.344.914입니다. 저우는 오후에 인터미디어와 풀 웻을 번갈아 사용하며 아스팔트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슬릭 타이어로도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는 총 75랩을 주행하며 최고 기록은 1.22.12입니다. 이제 피렐리는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전 세션의 데이터와 비교할 것입니다. 다음 개발 단계는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인될 최종 버전을 정의하기 위해 멕시코 시티 GP 이후에 추가 테스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피렐리의 작업의 복잡성이 드러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1인승 차량용 타이어를 개발하는 것은 변화하는 규칙과 구체적인 참고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주 비판이 제기되지만 포뮬러 1의 단독 공급업체는 점점 더 변동이 심한 조건에서도 안정과 성능을 보장하며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렐리의 테스트는 풀 웻과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더 많이 테스트하여 풀 웻 타이어를 최적화하고 경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조금 더 오면 타이어가 적합하지 않아 드라이버를 경주에 참여시킬 수 없고 젖은 상태에서 가시성이 떨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을 조금 덜 배출하지만 드라이버에게 충분한 그립을 보장하는 풀 웻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피렐리는 멕시코 이후에 테스트할 드라이 타이어를 테스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0억 달러의 맥라렌 레이싱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4에서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중요한 평가입니다. 맥라렌 레이싱의 CEO 잭 브라운은 워킹의 레이싱 부문이 약 41억 달러로 평가되는 거래의 최종 완료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초에 시작된 계약은 바레인의 국펀드 문탈라컷과 이미 주요 주주인 시벤 홀딩스가 아직 소유하지 않은 추가 30%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면서 이 두 주체는 이제 맥라렌 레이싱의 100%를 소유하게 되었고 역사적인 팀은 중동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잭 브라운에 따르면 포뮬러 21팀의 가치는 아직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포츠가 모든 지표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리버티 미디어는 예산 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 안정성과 경쟁력을 보장했으며 팬, 스폰서 및 파트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치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기록적인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수치가 더 높아집니다. 맥라렌의 CEO는 그랑프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24번의 경주가 있지만 실제 수요는 최소 30번입니다. 이렇게 경쟁적인 상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4개의 다른 팀이 우승했고 7명의 드라이버가 여러 번 포디움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포뮬러 1은 지금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거래로 맥라렌은 자원과 안정성을 공고히 하여 포뮬러 1과 그 외의 카테고리에서 성장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0억 달러의 기록적인 가치는 오늘날 팀 사업이 마스터카드와 구글 같은 주요 스폰서, 글로벌 인기도 및 스트리밍 플랫폼에 의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포뮬러 1은 완전히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포뮬러 1 경주 주말을 변경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임스 바울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포뮬러 1은 그랑프리 포맷의 미래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잔드브루트에서 스테파노 도메니칼리의 발언 이후 주말을 더 압축적이고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제안은 윌리엄스 팀의 팀장인 제임스 바울스가 제안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요일을 없애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경주를 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스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일정에 너무 많은 경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의 24회를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팬들에게 주말의 절반을 포뮬러 1 앞에서 보내라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경주할 것입니다. 계획은 예선 직전 연습 주행을 1시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연습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실수와 즉흥적인 전략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업을 잘못해서 맥라렌이 15위로 출발선에 서게 된다면 그게 더 나은 스포츠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반전과 예측할 수 없는 출발 그리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터킷은 특히 금요일에 자유주행과 스프린트 예선으로 관중석과 패독이 가득 차기 때문에 티켓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3일간의 이벤트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레이스 주말에 또한 팀들은 이미 24경기 기록적인 일정으로 인한 피로를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을 없애면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만 팀에게 소중한 데이터를 잃게 하고 예기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인한 비용 증가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울스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영리한 도발로 남아 있습니다. 주말을 압축하면 포뮬러 2를 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트랙에서의 쇼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킷의 경제적 요구, 스폰서 및 팀의 물류를 고려할 때 3일에서 2일로의 전환은 적어도 오늘날에는 매우 실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동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탑들에서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